네, 여러분의 부동산을 긴급 진단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긴급진단 부동산 119의 김유리입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그런 가운데 분양시장은 청약 1순위 막차 타기 등에 나선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1순위 청약 자격자 중에 일부가 이번 정책의 자격을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로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데다가 전매 제한 기간 연장을 걱정해서 계약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재고주택 시장의 경우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발빠른 시장 변화에 위축된 모습 또한 보이고 있는데요. 나는 신규 분양 시장 대 기는 재고주택 시장. 과연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투자에 임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전략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은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또 시청자분들의 경매에 대한 고민까지 실시간으로 명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전화와 문자 열려 있거든요. 전화는 023424-0718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경매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긴급진단 부동산 119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고동현 이사님 그리고 박래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고동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는 특별히 감기 유의하시기 바라며 또 이런 때 집안에 계시면서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함께 약간 좀 따뜻해지는 그런 얘기들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래현 팀장님. 네, 저는 오늘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개포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개포동은 매머드급 개발 호재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거의 신도시급으로 변하는 그러한 지역이다. 개포주공 아파트라든지 우성 아파트 이 일대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 끝나는데 잠시 뒤에 그런 부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수요일 기다리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119에서 일주일에 오로지 수요일에만 경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고동현 이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배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배당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일반 경매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설명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매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배당은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왜 배당까지 알아야 돼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배당에 대한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이 배당은 사실은 경매의 완결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배당을 알아야만이 내가 진짜 잘 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좀 들어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배당의 네, 한번 써보세요. 나오는지. 안 나오네. 네. 네, 그러면 예, 필기 없이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게 두 번 한번 클릭해보시고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두 번 딱딱 해보시고. 네. 아니 이게 뒤로 됐죠? 예. 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저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아니에요. 예. 배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배당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배당을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권리 분석이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경매를 받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체당금은 임금 급여 중에 3개월치, 그다음에 퇴직금 중에 3년치 이런 것들은 뒷장에서 나오지만 대단히 우선적으로 다른 것보다 먼저 빼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금 중에서 일부 금액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내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순위 임차인도, 즉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도 배당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에 따라서 쉽게 집을 비워주느냐 안 비워주느냐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매각 번호로 여러 가지 물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그 물건이 다 완료가 돼야만이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배당 지연으로 인해서 명도가 내가 돈은 다 내놓고 내 재산으로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제 배당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당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 경매를 시작할 때 배당 요구의 종기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배당 신청을 해줘야만이 배당을 해준다 하는 그걸 종기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채권에 대해서 그 최고액이 나는 이 경매 물건에서 얼마를 받을 얼마까지 내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고한 계산서에 제출을 해서 최고를 하는 건데, 그때는 채권 계산서나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교부 신청서 이런 것들을 내야만이 이제 그 배당 절차가 끝이 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배당기일을 이제 지정을 합니다. 배당기일의 지정은 보통 경매의 그 순서가 처음에 배당 전에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입찰한 이후 일주일 뒤, 그리고 한 달 뒤 정도에 이제 잔금 납부일이 있고, 잔금 납부일로부터 대금 납부 후 4주 뒤에 네. 배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배당 기일의 통지를 이해관계인들한테 다 하는데, 경매 입찰을 받으셨으면 특별히 어떤 좀 단순한 입찰 같은 경우에는 안 가도 되지만, 조금 그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가셔가지고 예정된 배당대로 배당이 되는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잘못되면 생각지도 않은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배당일에는 내가 상관없더라도 가셔서 한번 배당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나가는지, 또 설령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이거 배당 잘못됐다고 이의 제기를 하셔야 나한테 돌아오는 부담 금액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배당 순서가 됩니다. 배당 순서가 되는데, 제일 우선 내가 입찰 금액으로서 써낸 금액이 어떻게 배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다른 이제 어느 것부터 먼저 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건데요. 네. 그러려면 첫째 제일 먼저 나가는 금액이 경매 집행 비용이 먼저 나갑니다. 경매 집행 비용이 일차적으로 나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주택 및 상가의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이 먼저 경매 집행 비용 다음으로 나가게 되고, 그거와 동순위로 앞에서 말씀드린 채당금, 즉 3개월 임금에 대한 채권, 3년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그거와 동일한 순서인데요. 당해세라는 게 국세 중에 상속세나 정력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는 건저당의 순서에 초보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건저당 순서대로 돈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후순위에 있어도 먼저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먼저 생겼을 경우에 내가 예상했던 어떤
그 세입자의 전세금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물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양입니다. 갑자기 동그라미 쳐져서 역시 유령 나타난 저, 자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예. 번째로 보면 그 우선 변제가 있게 네. 되는데요. 네. 이 우선 변제금의 그 순서는 예. 그 다음에는 압류된 세금, 일반 세금이 되는 거고요. 압류된 세금이나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이것들은 확정일자 중에 빠른 순서대로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확정일자나 임대차 중에서 이 세 가지 경우 저당권이나 전세권, 확정일자, 임대차 중에 빠른 것 이것들은 순서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 임대차 같은 경우는 순서에 상관없이 이거는 등기부 등본에 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동일한 거지만 특히 이 저당권과 전세권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순차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압류된 세금의 경우는 법정기일 기준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등기부 등본상에 압류된 세금의 경우 날짜가 뒤로 나와 있지만 실제는 그 압류 세금의 발행일자 그걸 법정기일이라고 하는데 그 법정기일 기준으로 배당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어떤 쪽이 돼가지고 이 위에 것만 고려를 하시면 동순이지만 이게 갑자기 법정기일은 일반적으로 이것들 그 등기부에 등재된 것보다 1년 정도가 빠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비록 후순위에 있더라도 이거는 먼저 가기 때문에 이 전세금이나 저당권의 그 세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 중에 또 국세, 부가세, 소득세, 사업소득세, 지방세 중에 등록세 이런 것들은 또 뒤에 나오는 일반 변제보다는 빠른 순서로 뒤에 있더라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일반 변제인데 일반 변제는 가압류나 압류 이런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아무리 이걸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는 그냥 채권이라고 하고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물건과 채권의 차이는 채권은 앞에 등록됐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돈을 받아갈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압류와 압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빚잔치에 떼는 것처럼 그냥 일정 금액별로 남는 금액 중에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이걸 다 순서대로 해주고 나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배당 일반 그 경매 낙찰자가 알아야 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없으면 못 받아가는 거고 이런 건데 문제는 앞에 있는 것들이 내가 예상 못한 것들이 앞에 먼저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가면 내가 그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라는 거고 따라서 오늘의 그 배당의 확인 사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선순위의 경우에는 인수를 해야 되는지 배당 가능한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경매에 입찰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당 종기일 내에 배당 신청했는지를 꼼꼼히 재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배당 종기일 내에 법원에서는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한 것도 거기에 등재를 시켜줍니다. 따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재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배당에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배당금이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선순위가 있는 경우에 인수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를 배당 종기일 내에 배당 신청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소액 임차인이나 확정일자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는지 하는 것도 꼭 확인을 하셔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하면 배당금에서 나갈 것이고 안 하면 내가 그 인수를 하든지 또는 뭐 없어지든지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만이 내가 추가 부담 없이 즉 추가 부담이 있더라도 그걸 내가 투자하는 금액 속에 포함해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배당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 배당의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사님이 앞서 말씀하셨죠. 뭐 아무래도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을 해주겠지 하고서 이제 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래요. 자,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겠죠? 오늘 들은 강의 내용을 토대로 열심히 좀 공부하셔가지고 배당 또 잘 받으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제 낙찰 물건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성공 낙찰을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물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화성시 서구동에 있는 근린상가고요. 매각기일은 2016년 10월 26일입니다. 건물 면적 94.41제곱미터, 토지 면적이 31.06제곱미터, 감정가는 20억 4천만 원이고요. 낙찰가는 14억 3천에 낙찰됐고 입찰인원 1명이었네요. 네, 어떤 의미에서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지금부터 좀 찬찬히 분석 좀 해보죠. 네, 이 물건 대단히 흥미있는 물건입니다. 네. 지난 26일 날 된 거고요. 네. 경기도 화성시 서구동 이렇게 보면 뭐 이게 어느 동네인지 어디 시골 같은 동네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예. 동탄 한림대 병원 옆에 있는 약국 건물입니다. 오. 어마어마한 건물이고요. 예. 면적은 건물이 28평밖에 안 되고 토지는 9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감정 가격이 20억이에요. 가치를 인정받아요. 네, 감정 가격이 20억이고 한 번 유찰이 돼서 14억에 떨어졌는데 이분이 정말 14억에 받았습니다. 한 명이 들어왔어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분이 전 소유자가 사실 때 22억을 주고 샀습니다. 네. 22억을 주고 사서 제1금융권에 대출을 약 40억을 받았어요. 오. 제1금융권에서. 네. 나머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건저당 금액이 추가로 한 20억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냐 하면 제1금융권에서 40억이나 건저당을 설정해 줬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 금액을 넘어설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한 번 유찰이 돼서 14억이고 그걸 알아보신 한 분이 들어와서 딱 14억에 사 가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것들은 돈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물건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한 분은 대단히 잘 받은 걸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해안이 정말 부러운데 근데 그 해안이 생기려면 또 꾸준히 연습하고 또 공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해안이 생기시지 않았나 물론입니다. 싶습니다. 네. 예. 김유리 아나운서도 네.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같이 배우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이랑.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물건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어떤 의미에서 성공했는지 한번 분석해보죠. 화면으로 먼저 알아볼게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임야고요. 2016년 10월 26일에 매각이 됐습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가 됐고 토지 면적은 1,052제곱미터예요. 감정가 6억 7,643만 6천 원, 낙찰가는 1억 8,919만 7천 원, 28%고요. 입찰 인원 1명이었습니다. 네, 감정가와 낙찰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물건이네요. 네, 이거는 흔히 보면 뭐 낙찰 잘 받았는데 저런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이제 복잡한 특수 경매에 속하는 쪽입니다. 방송에서는 이걸 제가 이제
여기에서 추천드리는 물건들은 제가 일반 강의하면서 다 추천드린 물건의 내용 중에서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냥 뭐 낙찰받은 것 중에 어떤 샘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서 갖고 오는데 이것도 26일 날 된 거고 서구 당하동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네.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가 300평이 좀 넘는 그런 거고 6억 7,600인데 최저가는 5번 정도가 유찰이 돼서 1억 6,224%가 됐고 1억 8,900에 낙찰을 받았고 입찰인은 역시 1명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수 경매 물건이다 보니까 아무나 접근 못하는 물건입니다. 그 이유는 건물이 매각 제외인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또 유치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저는 이제 단순히 이걸 떠나서 여기에 이제 이걸 잘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네. 인천 1호선이 인천 2호선 전철이 지난 7월 말일 날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이 되었는데 이 물건은 지금은 뭐 서구 당하동이 변방 지역에 속하지만 이게 개통됨으로 인해서 이 완정역과 그다음에 마전역 사이를 500m씩 둔 중간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전의 가치로서는 별게 아닐 수 있는 그냥 임야에 속하는 쪽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충분히 저는 이 가치를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얼마 1, 2년 내에 이 가치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분은 용기가 네. 굉장히 있으신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실력과 네. 용기가 같이 있었는데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한테 했다면 이것보다는 한 2천만 원 정도는 덜 써낼 수도 있었던 이제 전제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그거는 아쉽지만 지금 이 상태대로도 대단히 잘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특수 경매 물건이고 또 유치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했었는데 어쨌든 그 용기로 인해서 굉장히 낙찰을 잘 네. 받으신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금주 추천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물건인지 역시 화면을 통해서 추천해 드립니다.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2016년 11월 8일에 매각이 될 예정입니다. 건물 면적 121.71제곱미터, 토지 면적이 61.32제곱미터고요. 감정가 6억 7천만 원, 최저가는 현재 80%로 떨어져 있습니다. 5억 3,600만 원이네요. 네, 이 물건은 어떤 의미에서 추천을 해주시나요? 네, 이거는 제 기준으로 뭐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지만 네. 이제 일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용으로서 그냥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거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 문제 없는 물건을 찾다 보니 네. 일반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양 평수 35평 이하짜리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실수요자분들이 심지어는 뭐 최근에 그저께 한 것도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냥 시세보다 더 얼마든지 골라서 살 수 있는 거를 경매로 사는 거는 저는 그렇게 잘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머리 아프죠. 예, 그런 네. 것보다는 집 구경도 못 하고 그냥 사는 거에 대해서 다른데 이제 그래도 좀 아직은 평수가 큰 데는 서울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는 네. 평수가 큰 것들은 그래도 이 정도 지역이라면 뭐 한 90% 이내에서 85%에서 90% 사이 정도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6억 7천인데 한번 떨어져서 5억 3,600이 되어 있고 뭐 아파트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뭐 권리 분석상의 문제는 없는 아파트입니다. 네, 일단 좀 깨끗한 그런 상황에 있는 물건을 이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정도면은 이제 초보인 경매자들도 크게 리스크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뭐 필요하신 분들 한 네. 90% 이내에 네. 뭐 한 85%든지 이런 정도로 쓰셔서 저 정도의 어떤 부분은 필요할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시고 꼭 실수요자분들이 해보시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아파트까지 추천 경매 물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수요일은요, 고동현 이사님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오늘이 기회입니다. 평소에 경매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셨던 분들 전화와 문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이 시간 이후에는 무료 세미나까지 있거든요. 무료니까 또 부담 없이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경매 추천 물건 강의 및 무료 상담이 이어집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고요.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한도빌딩 3층입니다. 예약 신청 및 세미나에 관해 문의 원하시는 분들 023424-071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3시니까 점심 드시고 뭐 마실 나온다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평소에 경매에 대한 궁금증 많으셨던 시청자분들 전화 또 문자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다세대 주택이 네, 같은 건물에서 8개 동시에 지금 경매가 나왔는데요. 예, 임차인은 없고 네,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예, 특정 세대 한 곳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 특정 세대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도 유치권자로서 점유에 해당되는지요? 해가지고요. 아, 일단은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다세대 주택이 지금 동일 건물 8개가 동시에 경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임차인은 없고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고 또 특정 세대 한 곳 제외한 나머지 7곳도 유치권자 점유에 해당할까요? 라는 질문 주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유치권자의 유치권의 성립은 그 해당 물건의 공사 비용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이제 변제기에 있고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예. 점유를 8개 중에서 한 군데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점유가 가능하냐, 점유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개의 실제 점유한 것 외에 나머지 7개도 이분의 통제하에 있으면, 즉 열쇠를 다 관리하고 또는 요즘 번호키 같으면 번호키를 혼자만 알고 있어서 통제를 하고 있다면 점유하는 거와 동일한 거고요. 그걸 안 하고 뭐 다른 세입자나 누구나 뭐 거기 관리소에서나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되어 있으면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에는 직접 점유가 있고 간접 점유가 있는데 이 간접 점유의 경우가 열쇠로 채워놓는다든지 뭐 어떤 아무나 출입을 못하게 막아놓은 경우는 점유로 인정을 해주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예, 그래요. 예. 네. 자,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요. 예. 방송 연결된 김에 하나 더 여쭤보려고요.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하시죠. 예,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소나무, 주목, 산수유 등 수목이 심어져 있는 밭을 경매 입찰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나무는 감정 가격에 제외되어 토지만 경매로 나왔는데요. 네. 경매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어떤 전문가는 토지만 사면 나무도 포함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나무는 제시 외이기 때문에 별도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아주 좀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나무는 그 제시외로 됐을 경우에 이제 두 가지 경우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 분 다 거기 물어봤다는 분 두 분 다 맞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 이 나무가 그러니까 별도로 처리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별도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토지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별도로 정리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 땅에 대한 전세권을 가지고 그 나무를 심었든지 기타 어떤 그 주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나무가 있더라도 주인이 불분명하고 토지의 부합물로 인정을 할 경우에는 그 부합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토지의 부합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 나무는 토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그냥 그거는 이러니까 이걸로 보세요 하는 별도입니다. 아니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 서류를 가지고 그 나무의 주인이 누구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부합물이냐 또 별도냐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한번 전화를 주시든지 저희 사무실로 한번 오시면 자세히 내용을 보고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많은 네. 도움이 됐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저는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나무 따로, 밭 따로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네, 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 문자 상담 도와드리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 이번에는 문자로 좀 남겨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8325님께서 주셨는데요. 소액 임차인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소액 임차인 전세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우선 배당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예, 그 전세 보증금 중에서 네. 보증금 중에서 소액 임차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이제 몇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질문 내용은 이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1번은 3천만 원에 보증금을 내고 있고 2번은 5천만 원을 내고 있고 3번은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4번은 8천만 원 이런 부분의 전세 소액 임차인으로 지금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서울 기준으로 1억 정도가 이제 그 소액 보증금의 기준이 되는데요. 물론 이거는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계약일 기준이 아니고 계약 기준이 아니고 선순위 건저당 기준입니다. 선순위 건저당 기준으로서 이 보증금을 찾기 때문에 그 1억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설명드리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이 1억을 기준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할 경우에 이 소액 보증금을 어떻게 배당을 하느냐 하는 건데 이 경우에 1억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에 2,5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그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중에서 2,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상관이 없이 이 비율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1차적으로 끝나고 나머지 배당금이 남아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날짜별로 따지고 그다음에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배당 순서가 정해지는 겁니다. 네. 오늘 배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금 기준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다 일부 그 내용적으로는 이건 소액 임차인이니까 배당 받을 수 있을 거다고 생각하지만 못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나갈 때
조금 힘이 드는 조금 추가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네. 이사 비용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고 이 조금이라도 배당을 받으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써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명도 확인서를 그 배당받는 사람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이사 내보내기가 훨씬 쉬워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받아갈 수 있으면 금액을 많이 넣으신 분은 좀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맞춰서 예.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볼게요. 뒷자리 5437님께서 주셨습니다. 토지 경매로 낙찰, 제시 외로 나무가 있는데 법정 지상권 성립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아, 네, 한숨부터 일단 쉬시네요. 오늘은 예. 그 나무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예. 나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 나무도 아까 그 전화 상담하시는 분이 이제 나무 있는 예상외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나 아니면은 그 건물에도 정원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이 나무는 법정지상권이 주인이 확인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있습니다. 예. 법정지상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마어마합니다. 30년에 콘크리트 건물하고 똑같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무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되고 네. 다만 나무가 별도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좋은 부분이 뭐냐 하면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심어져 있으면 네. 너 법정지상권 있지만 네. 나한테 토지 사용료를 내라 하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화 상담 때 말씀드렸듯이 일부 토지의 부합물로 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가 있다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정지상권은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나는 네. 그 나무가 내가 심은 거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또 공부하셔야만이 그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일단 뭐 부합물로 보는지 아닌지 그 여부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야 이제 성립이 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전화 문자 받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이 됐거든요.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가치가 기대되는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개요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7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대지 면적 18.99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6층 중에 본 매물은 5층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분양가 3억 1,60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월세인 대시 1억 9천만 원이라고 예상했을 때 임대가는 월세인 대시의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되고요. 실투자 금액 9,600만 원 예상되는 물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추천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팀장님. 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일단 개포동은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개포 주공이라든지 뭐 우성 아파트 등 다양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그만큼 매머드급 지역 개발 그런 신도시급으로 변모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우측으로 수서역이 있는데 KTX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남권에 서울역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들이
통합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역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현재 개포동 이 구룡마을인데 기존의 판자촌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이제 지역이죠. 뭐 정치권에서도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현대화 사업으로 진행이 착착 개발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룡산이라든지 앞쪽으로 탄천, 양재천 그런 녹지 공간들, 자연 녹지 공간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개포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여건 볼 텐데요. 현 매물 위치가 이제 구룡산 앞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개포주공 아파트와 개포 시형 아파트 바로 왼쪽에 이게 달터공원 왼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으로 양재동이 위치를 하고 있고 양재동 우측으로는 양재 R&D 센터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네. 그 위쪽으로 이 삼성 매봉역인데 타워 팰리스라든지 이러한 고급 주택들이 밀집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개포동 우측으로 오게 되면은 지도상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수서역 KTX 개발이 진행 중이죠. 네. 이것은 이 사진은 이제 개포주공 아파트 재건축 향후 조감도를 나타낸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개발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이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더 많은 이제 유동 인구라든지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그 이주 및 지역 이주 수요가 크게 이제 많아질 수 있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물건이 바로 본 물건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룡마을 재개발 예정지 이 조감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재우면 R&D 센터 이 위치도인데요. 양재천 바로 왼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인근인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그리고 KT연구개발센터 등 다양한 R&D 개발 센터들이 위치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 향후에도 더 많은 개발센터들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러한 연구원들 그리고 직장인들의 주거 배후 수요 지역으로 뭐 양재동이라든지 개포동 그러한 이제 수요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구룡마을 현대화 사업 그 향후 조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발 호재인데 KTX 수서역입니다. 그 수서역 같은 경우에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역이 강남권에도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업무라든지 주거, 상업, 다양한 공공기관들 그리고 수서역까지 위치를 하게 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 호재를 직간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개포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 건물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017년 내년이죠. 3월 준공 사용 승인 예정에 있고 엘리베이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CCTV라든지 뭐 택배 보관함 다양한 보안 시설들이 설치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여성 세입자분들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매 금액인데요. 3억 1,600만 원입니다. 임대는 전세 예상 금액이 2억 7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임대 수익 100만 원 예상됩니다. 대출 1억 9천만 원 활용하셔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600만 원 월세 시에는 9,600만 원이 예상되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개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만나보셨고요. 두 번째는 어디서 만나볼지 궁금하시죠? 역시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5년 11월에 준공됐고요. 대지 면적 12.36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입니다. 방 하나 욕실에 원룸 구조고요. 총 5층 중에 2층에 있습니다. 분양가 1억 8,500만 원, 대출이 한 월세 임대 시 1억 2천만 원이라고 예상했을 때 임대가는 월세 임대 시 보증금 500에 월 70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 6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역시 추천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금액 설명해 주셨다시피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강남권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향후 신분당선 연장 개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반포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강남대로를 인접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잠원지구, 반포지구 같은 경우에 다양한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곳이 아크로 리버파크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도보로 뭐 한강공원이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뭐 7, 8분이면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입지 여건이 정말 좋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갔지요? 그러게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입지 여건 살펴볼 텐데요. 논현역 7호선입니다. 그리고 신논현역 9호선인데요. 위쪽으로 3호선이라든지 뭐 2호선 강남역까지 도보로 뭐 15분이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도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논현역과 신논현역을 도보로 막 4,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경부고속도로고 이 강남대로를 위치를 하고 있는데,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뭐 버스 노선이 서울권에서 가장 많다. 그리고 신분당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용산역까지 연장 개통 예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강남과 강북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메인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지역 인프라의 큰 여건 개선을 줄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한강공원까지도 도보로 뭐 7, 8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유명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대형 마트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이 강남 고속터미널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내버스, 고속버스 할 거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뭐 대중교통 그리고 뭐 자가용 이용까지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역삼동인데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삼성역 개발 호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강남권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신분당선 연장 개통인데 현재는 강남역까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신사역 넘어서 용산역까지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정말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뿐만 아니라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용산 민족공원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죠. 이런 부분과 경합해서 뭐 지역 인프라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향후에 정말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뭐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차익 실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차익형 매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뿐만 아니라 지하도시 개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 뭐 업무지구 그리고 상업지구 그리고 그 배수로 시설이 아직 좀 열악한 게 강남권인데 이러한 부분까지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물 특징 보실 텐데요. 뭐 일단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강점이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고요. 그 남쪽과 북쪽의 도로 이면이 도로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 채광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주택에 비해서 정말 여건이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 관리 업체인데 특히나 내가 지방에 살거나 아니면은 비강남권에 살고 있는데 내가 수익형으로 강남권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내가 건물 관리 아니면은 나중에 임차인이 빠졌을 때 이런 세입자를 어떻게 새로 맞출 것인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실 텐데 이런 전문 관리 법인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뭐 예를 들어서 건물 청소라든지 엘리베이터 관리 뭐 다양한 관리에서부터 뭐 임차인을 새로 이제 맞추는 일까지 다양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매 금액 정말 초소액입니다. 1억 8,500만 원에 투자 가능하신데 현재는 전세가 1억 3천만 원에 들어 있습니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1억 5천, 6천까지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 500에 월 70만 원 예상되고 대출 1억 2천 활용하시면 전세 시에는 약 5,5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6천만 원 이용 가능한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반포동 매물입니다. 네, 생방송 긴급진단 119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